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유형자산을 해볼 텐데요. 앞에 했던 재고자산, 투자자산, 그리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유형자산도 비슷한데 앞에 투자자산보다는 좀 쉬워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내용도 양이 그리 적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142페이지 위에 괄호 1번이 나옵니다. 유형자산의 개념. 개념은 알고 넘어가셔야죠. 암기하진 않더라도 이런 게 유형자산이구나 한번 보는 겁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동그라미 1번 사용할 목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할 목적. 그 다음에 2번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형이니까 눈에 보인다. 물리적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1년 넘으니까 비유동이죠. 비유동. 그래서 우리 비유동 자산, 투자자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배우는 거죠. 이게 유형자산의 개념인데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다.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거고, 목적에 따라서 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죠. 사용할 목적,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고 1년 넘게 사용할 거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특징이 나오는데요. 유형자산의 특징 보시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업활동의 사용의 동그라미, 물리적 실체가 있음의 동그라미, 1년의 동그라미, 1년 초과.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만 갖추면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물리적 실체가 있고 1년 넘고, 그리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같은 거 보면 1년 넘게 그냥 사업하는데 쭉 사용합니다. 사용하죠. 계속 사용하니까 그거는 유형자산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만약에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똑같은 컴퓨터인데 그냥 쓴다. 재고 관리하는 데도 쓰고 또 고객 관리하는 데도 쓰고 쓴다. 그러면 유형자산이고요. 똑같은 빚인데 판매 목적이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이다. 그렇다면 투자자산이 돼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따라 투자자산도 될 수 있고 유형자산도 될 수 있고 재고자산도 될 수 있더라. 그런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없으면 무형자산이 돼버려요. 눈에 안 보인다. 그럼 무형자산입니다. 권자, 무슨 권자 들어가는 말하는 겁니다. 영업권, 실용신한권, 산업재산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권자 들어가면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기간이 1년보다 짧다 그러면 소모품비 또는 소모품이 돼요. 1년 안에 써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소모품이 돼버려요. 소모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특징, 유형자산 특징, 영업에 사용한다. 눈에 보인다. 물리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1년 넘게 사용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잘 봐두시고요. 아래쪽에는 유형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그런 것들이에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비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다. 1년 넘게 쓸 것 같다. 눈에 보이네. 사업하는데 쓰네? 영업에 쓰네? 그리고 1년 넘게 쓰네? 그럼 유형자산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기 위해가 다 쓰였습니다. 근데 왜 구축물에는 사용하기 위해가 안 쓰였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사용하기 위해가 그냥 생략됐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별이 3개나 있네요. 중요한가 보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의 매입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재고자산 때도 봤고 단기 매매 증권 할 때도 봤고 투자자산 할 때도 봤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유형자산에서의 취득원가는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 유형자산은 취득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덩치가 크니까 운반비도 많이 들고, 설치비까지 있고, 엄청나게 큰 기계장치, 예를 들면 큰 인쇄기 같은 거, 인쇄기 큰 거 하나에 10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덩치도 너무 크고,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치할 장소를 따로 마련해가지고 뭐 진동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특수한 그런 바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설치를 위해 취득하기 위해서 기타 부대 비용이 몇 천만 원씩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특히나 매입 부대 비용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든지 운송비, 지급비, 설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이것도 다 매입 부대 비용이다. 그 말은 매입 원가에 포함시켜라. 산입해라. 포함시켜라. 그런 거죠. 취득 및 설치 관련 수수료나 시운전비, 워낙에 비싼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많은데 그런 장비들은 일단 시운전을 해봐야 돼요. 시운전 안 해보면 잘 되든지 안 되든지도 모르고 사기당한 경우도 있죠. 잘 되면 사야 된다. 근데 시운전 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운전비.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이게 뭐냐면 차입원가, 어려운 말입니다. 차입이라는 말은 돈을 빌린다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빌리면 이자가 발생하죠. 한 달에 한 번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 이자를 차입원가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죠. 돈을 차입하는데 빌릴 때 발생하는 원가, 비용,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10억을 빌렸다. 은행 가서 10억을 빌렸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겁니다. 건물을 안 지을 거면 이 10억을 빌리지 않을 거예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10억을 빌리다 보니 1년에 이자가 한 5천만 원 정도 나간다. 이 5천만 원 이자 비용은 이 건물을 짓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그래서 이 이자 비용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부대 비용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란 말은 개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죠. 자본의 대상 차입원가, 이자, 그 재상 자산에 대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 이자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좀 어렵게 했는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어렵게 드린 겁니다. 그냥 이자 나간 거다. 다음에 취득세 등 제세 공과금, 취득세,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세금, 취득세, 취득 부대 비용의 일종이죠. 취득 시 매입해야 하는 국공채 등의 매입금과 공정가치 차액. 말은 좀 어려운데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 당구장 표시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자산 취득 원가에 산입된다. 왜?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취득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반드시 내야 된다. 근데 재산세는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취득 부대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사례 1번, 2번이 있는데요. 사례 1번부터 보죠.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하면서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 예상으로 샀네요. 이거는 상거래는 아니겠죠. 상거래는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거래니까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으로 샀을 때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100만 원 적었고요.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이라서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 취득세 만원과 중개수수료 2만원 합해서 3만원, 3만원을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3만원, 그리고 건물의 취득 원가는 100만원이 아니라 각종 부대 비용 합한 103만원이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사례 2번 보겠습니다. 승용차를 100만원에 취득하면서 대금은 1개월 뒤에 지급. 이것도 상거래가 아니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차량 구입에 관련된 공채 액면 5,000원, 공정가치 4,000원인데 싸죠. 공정가치 4,000원인데 액면 금액으로 매입했어요. 5,000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데 즉시 공정가치로 매각해요. 4,000원에 매각합니다. 매각하면 1,000원 손해본 거죠. 왜 1,000원 손해보면서까지 즉시 매각하냐. 그냥 항상 보통 다 이렇게 합니다. 차 살 때 공채를 매입해야 되는데 공채 매입할 때 영업사원이 물어봐요. 바로 매각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100에 한두 명 빼고는 다 그냥 매각해요. 왜?
갖고 있어 보면 봤자 별로 득될 게 없어요. 갖고 있으면 더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법적으로 이렇게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해가지고 바로 팔아버려요. 바로 팔면 언제나 항상 always 손해를 봅니다만은 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파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손실은 관련된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겠다. 이게 그 아까 143페이지 위에 박스에서 네 번째 줄 취득 시 매입해야 하는 국공채 등의 매입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 이 차액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손해를 해당 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은 100만 원 외상이니까 현금 지급한 게 5,000원에 사가지고 4,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 손해본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 현금 거래라고 했으니까요. 현금을 지급한데 그래서 현금이 1,000원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의 매입 가격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5,000원, 100만 5천원도 아니고 100만 1,000원인 겁니다. 100만 1,000원. 이해되시죠? 손해본 것만큼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증여 및 현물 출자에 의한 취득 시 취득 원가 별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게 1년에 6번 시험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정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증여, 공짜로 받은 겁니다. 증여, 공짜로 받았다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요. 임원 A씨로부터 공정가치 100만 원짜리 건물을 증여받고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얼마짜리냐 물어보면 이 100만 원짜리인데 취득세를 냈어요. 취득세는 원래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매입 부대 비용이죠. 합해야 됩니다. 100만 원하고 2,000원, 100만 2,000원입니다. 이 100만 원을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익이에요. 뭔가를 공짜로 받았을 때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표시를 해요. 공짜로 받았으면 이익이 되겠지. 그 이익이 얼마냐? 그걸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표시합니다. 2,000원은 현금 지급했죠. 취득세 2,000원 현금 지급한 거 합해가지고 100만 2,000원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증여받을 때는 대상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 원가가 되는데, 원칙 취득 원가가 되는데, 그 관련 부대 비용도 합해서 취득 원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현물 출자라는 거는 회사가 주주를 모집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는 회사에 대금, 보통 현금, 대금을 지급합니다. 현금을 주고 주식과 교환하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출자의 형태예요. 출자, 자본금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물을 준다. 현물이 뭐냐면 토지나 건물 이런 그 물건이에요. 물건. 값 나가는 물건으로 현금 대신에 값 나가는 물건으로 현물로 회사한테 주고 주식을 받는 이거를 현물 출자라고 해요. 현금을 출자하는 게 아니라 현물을 출자한다. 이게 현물 출자예요. 이때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 이거를 얼마로 장부에 기록할 거냐 그런 의미예요. 임원 A씨로부터 공정가치 100만 원짜리 건물을 현물 출자, 이 건물을 우리 회사에 주고 주식을 가져갔다 그런 의미예요. 출자받고 회사의 주식 100주 액면 주당 8,000원짜리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얼마짜리게요?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물 100만 원으로 기록하고 공정가치로 기록한다는 겁니다. 증여받을 때도 공정가치, 현물 출자받을 때도 공정가치입니다. 원칙 공정가치인데 관련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부대 비용 합한 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이 자본금은 주식 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에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의 자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100주 곱하기 8,000원. 100주 곱하기 8,000원, 액면가액 8,000원이니까 하면 8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자본금이 80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이거는 뒤에 자본 파트 가서 또 열심히 배울 겁니다. 어쨌든 자본금이
자본은 대변 과목이니까 대변의 증가, 자본금 대변에 써주고,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 써주고, 차변은 건물 100만 원 공정 가치인데 이 주식 액면은 80만 원밖에 안 되네. 20만 원은 뭔가요? 남는데 2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계정 과목 자체는 뒤에 자본 파트에 가서 또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자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많은 금액이 들어오더라. 그러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트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중요한 거는 정여 또는 현물출자 받을 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한다.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게 원칙인데 관련 부대 비용, 취득세 같은 관련 부대 비용이 있으면 역시 더해준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1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가건설 스스로 제작하더라. 건설이라고 해서 건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기계장치라든지 뭐 다른 그 제작에 오랜 기간에 소요되는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특히나 건물은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건물이 대표적이긴 하죠. 자체 건설할 때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건설 중일 때 사업을 신축하는데 단기에 소요된 지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직 완공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럴 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지금 짓고 있구나, 만들고 있구나 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지급했으면 현금이고요. 완공했을 때 건설 중인 자산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이거를 건물 계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단기에 사업의 신축이 완공됐다, 완료됐다. 전기까지 소요된 지출 100만 원이며 단기에 추가로 소요된 게 50만 원 추가로 소요됐다. 그러면 전기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썼으니까 이걸 없애줘요. 대변에 쓰면 없어지겠죠.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추가로 50만 원 더 들었으니까 50만 원 현금 나가고 모든 걸 합한 금액을 건물로 차변에 써서 차변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이 발생한 걸로 기록하는 거죠. 자가건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그 차입 원가, 자본화에 대한 차입 원가란 말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차입 원가, 이자라는 거, 이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구입한 거.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죠. 토지하고 건물 따로따로 거래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몽땅 걸어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도 따로 등기가 되고 건물 따로 등기되니까 토지와 건물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나라는 보통은 토지와 건물을 완전히 분리된 걸로 다른 걸로 봐요. 근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땅이 넓은 나라들은 이걸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따로따로 봐요. 원칙은 따로 봅니다. 그래서 토지 100만 원짜리, 건물 50만 원짜리다. 그렇다 한 번에 사면 150만 원 주면 한 번에 사겠죠. 따로따로 150만 원. 근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거래하면서 10만 원 깎아줄게. 140만 원만 주라. 뭐 한꺼번에 거래하니까 편하다 나도. 10만 원 깎아줄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야기예요. 일괄 구입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구입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지급액을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동그라미,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취득원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안분이란 말은 공정가치 크기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금액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만 원, 내가 몽땅 거래 샀다. 그러면 140만 원을 한꺼번에 기록해서는 안 되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나누어서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 사례를 보고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취득한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100만 원에 취득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토지와 건물의 공정 가치는 각각 50만 원, 토지가 50만 원이고 건물이 7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75만 원, 토지는 50만 원. 합하면 얼마인가요? 125만 원이죠.
125만 원인데 125만 원에 안 살고 100만 원에 샀다. 한꺼번에 같이 거래하니까 깎아줬다는 거죠. 25만 원 정도 깎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줘야 돼요. 어떻게 나누어 줄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100만 원 곱하기 합한 금액 125만 원. 125만 원 중에 125만 원 중에 토지는 50만 원이네. 그럼 50만 원. 이거 계산하면 토지 가격이 나타납니다. 얼마일까요? 100만 원 나누기 125만 원 곱하기 50만 원 하면 40만 원. 그래서 토지가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토지는 40만 원,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이다. 건물은 나머지죠. 100만 원 중에 40만 원의 토지니까 나머지 60만 원은 다 건물인 거죠. 계산은 이렇게 또 합니다. 100만 원 곱하기 전체 금액 125만 원. 125만 원. 이 중에 건물은 75만 원이죠. 75만 원. 이거 계산하면 6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둘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해 가지고 남는 금액은 뭐 나머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토지 하나만 계산해 가지고 40만 원이네, 나머지 60만 원은 건물이겠지 라고 분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하고 건물 이런 걸 한꺼번에 일괄해서 구입하면 공정가치 비율로 나누어 준다. 안 분해서 계산한다. 나누어 준다. 그런 의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계산기 반드시 한번 두드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 시에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동그라미 5번이죠. 144페이지 아래쪽 건물 철거 시 역시 뭐 별표 두 개네요. 유형자산도 거의 다 중요해요. 투자자산, 재고자산 쭉 다 중요했는데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1년에 뭐 6번이나 시험이 있으니까 고루고루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두루 잘 나와요. 건물 철거 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는 뭐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부숴버리는 거죠. 이 경우 장부가액과 관련 비용을 모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계상을 해요.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적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토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한꺼번에 취득했는데 목적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다. 그러면 거기서 했던 건물은 부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일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 부쉈다. 이 경우에는 건물 가격과 철거 비용을 모두 다 토지 원가에 산이 포함시킨다. 전부 다 토지 원가라는 겁니다. 토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못 쓴다. 전체를 한꺼번에 샀다. 한꺼번에 사가지고 바로 이 건물을 부셔버렸다. 그렇다면 이 철거 비용까지. 철거 비용, 그 다음에 건물 가격, 기타 등등 모든 비용을 전부 다 토지 원가로 포함을 시키겠다. 그랬네요, 이게. 왜? 건물을 토지를 쓰려고 샀으니까, 부수려고 산 거니까, 이건 건물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토지만 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비용 모두 다 토지 원가로만 보겠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회계처리를 해봐야 또 뭔가 좀 가슴이 와닿습니다. 145페이지 위에 있는 그 표에 나오는 이게 그 거래 내용이에요. 보시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건물 신축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80만원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것부터 분개하는 거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10만원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건물이 없어졌죠. 철거 부서졌으니까 없어졌죠. 그래서 대변에 건물을 써서 건물이 없어진 거를 표시해 줍니다. 얼마였을까요? 취득가액 100만원 그대로. 100만원 그대로 쓰고 차변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을 씁니다. 어떤 유형자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철거했든지 뭐 팔았다든지 어쨌든 처분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무조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조건 써줍니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냥 감가 누계액이라고 쓰겠습니다. 감가 누계액. 이게 80만원. 이렇게 다 썼죠. 취득가액도 썼고 감가 누계액도 썼고 철거비용 10만원 정도 더 썼고 그러면 다 썼습니다. 대변 합계가 110만원이죠. 차변 합계도 110만원 만들어줘야 됩니다. 30만원 더 써주면 이게 합계가 110만원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30만 원을 써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문장 읽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에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게 1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해요. 이거는 지금 쓰지 않더라도 뒤에 그 감가상각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장부가액과 관련 비용 아까 철거 비용 10만 원 들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관련 비용을 모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계산한다 해가지고 장부가액하고, 장부가액을 생각해 보면 145페이지 위에 맨 위에 있는 그 표 위에 있는 그 사례에서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80만 원이었죠. 빼주면 장부금액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하고 철거 비용 1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합하면 30만 원이네요. 딱 맞네. 3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었습니다. 보니까 장부가액 20만 원, 관련 비용 10만 원, 합해 30만 원. 이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를 읽긴 읽었는데 잘 몰랐지만 회계 처리해보니까, 분기해보니까 딱 맞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한 금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으시겠죠? 할 수 없다고요?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니까. 일단 현금 나갔고요. 대변 현금 10만 원 나갔고, 건물이 대변으로 나가죠. 없어지니까 건물 100만 원. 차변에는 무조건 감가 누계액 80만 원. 그러면 대변할게 110만 원. 차변 30만 원을 더 써주면 110만 원 맞아진다. 이게 뭐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자처손, 뭔가 있어 보이네요. 유자처손, 뭐 사자성 같고 무슨 중국 영화에 나올 거. 요새는 중국 무술 영화 잘 안 보시죠? 제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성룡 영화 많이 봤는데, 어쨌든 유자처손 30만 원. 그러니까 장부가액 100만 원 빼기 80만 원이 장부가액이고, 그 다음에 철거 비용 10만 원 합해 30만 원. 그거랑 유자처손이 똑같아. 이렇게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 문제 풀어야죠. 마음이 급해서.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대가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의 철거 비용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보겠습니다. 건물에 있는 토지를, 건물과 토지 한꺼번에 취득했어요. 대가로 100만 원을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건물을 바로 철거해요. 건물 신축을 위해서 샀으니까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철거 비용이 20만 원 현금 지급했다. 그렇다면 현금 지급한 게,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게 100만 원하고 20만 원, 120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토지로 적습니다. 토지. 전부 다 토지 원가예요. 토지 120만 원. 왜?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부셔버리려고 산 거예요. 그 토지만 쓸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사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셔버린다. 그렇다면 전체를 다 토지 원가로 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또 지금 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144페이지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했다. 이럴 때는 전부 다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건물 가격과 철거 비용 모두 다 토지 원가에 산입 포함시킨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45페이지 중간 위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교환. 또 별이 두 개나 있네요. 조금 까다로워지는데 내용 자체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잘 되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많이 써놨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산의 교환 시 동종자산인지 이종자산인지에 따라 취득원가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동종자산이라면 같은 종류의 자산, 자동차끼리 바꾼다. 교환은 바꾼다는 거죠. 자동차, 우리 회사 자동차하고 저쪽 회사 차를 바꾼다. 또는 같은 건물끼리
바꾼다. 그런 의미예요. 바꾸는 경우에서 바꾼다. 동종자산, 같은 종류의 자산끼리 바꾸는 거고, 이종자산은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우리 자동차하고 저쪽 기계랑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끼리 바꾼다. 동종자산인지 이종자산인지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요. 밑에 줄 보시면 이종자산 간의 교환 시 취득하는 교환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아닙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뭔가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는 가슴이 넓은 사람들이지만 이 문장만 봐서는 그렇게 저게 뭔 소리지 합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회계 처리하는 걸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봐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읽겠습니다. 동종자산 간의 교환의 시에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뭔가 비슷하면서도 달라 보이죠? 다르죠. 공정가치, 장부가액 이게 다릅니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에서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 시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뭔가요?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를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동종자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동종자산의 경우에는 처분 손익이 없다. 중요합니다. 동종자산의 경우에는 동종자산끼리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동종자산. 오케이, 좋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동종자산까지끼리 교환할 때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145페이지 아래쪽 표를 봅니다. 아래쪽 표에서 이종자산이 먼저 나오죠. 다른 자산끼리 교환할 때 보시면 자산의 취득원가, 이종자산끼리 교환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취득하는 자산을 말하는 거죠.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공자산의 공정가치,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사례 보겠습니다. 이종자산 간 교환으로 기계장치 A,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 공정가치 70만원짜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준 거죠. 줬고, 기계장치 B, 같은 기계장치인데 이게 이종자산인가요? 문제에서 이종자산이라고 그러면 이종자산인 거예요. 우리는 따지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계장치 B 공정가액 80만원짜리를 취득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일단 우리가 가진 기계장치 A를 줬으니까 가장 먼저 처리할 게 기계장치 A를 대변으로 쓰는 게 가장 처음 할 겁니다. 기계장치 A를 대변으로 보냅니다. 취득원가 그대로, 취득가액 원가 그대로 보내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이죠. 무조건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계장치 B의 취득가액을 뭘로 잡을 거냐? 70만원. 이 70만원이 뭐냐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겁니다. 70만원 공정가치.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아니에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70만원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쓸 건지 손실을 쓸 건지 판단해서, 여기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왜? 차변합계가 110만원이니까 대변에는 100만원 밖에 없네. 그럼 대변에 10만원 써줘야 되겠네? 대변이니까 이익, 수익은 대변이죠.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쓰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만원이 발생한다.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딱 이 문제를 보고 답 안 보고 바로 이 분계를 해낼 수 있을 만큼 한 두세 번 써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거 70만원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거. 머릿속에 들어가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동종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종자산 바로 밑에 있죠. 145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동종자산일 경우에 교환할 때
자산의 취득원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된다는 거. 장부가액.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자산이 있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었죠. 동종일 때는 장부가액이라는 거. 동종자산 간 교환으로 기계장치 A, 아까랑 뭐 똑같습니다. A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 노계액 40만원, 공정가치 70만원을 지급하고 기계장치 B, 공정가치 80만원짜리를 취득했다. 역시 뭐 어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팔 때, 뭐 부술 때라든지 항상 나오는 거는 취득가액을 대변에 써주는 게 항상 먼저 나오죠. 가장 쉬운 것도 써주고 무조건 자변에 뭘 쓴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 자변에 써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취득하는 자산 기계장치 B가 얼마짜린가 60만원으로 써준다는 겁니다. 60만원이 뭐냐면 장부금액 뭐 또는 장부가액이라고도 하고요. 장부금액이 뭐냐면 취득가액에서 취득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이게 장부금액입니다.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원 해서 빼주면 6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종자산일 경우에 기계장치 B의 취득가액은 60만원으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쉽죠? 기계장치 A 원가는 대변으로 나가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자변. 차액이 60만원이네? 60만원 딱 맞아지죠. 장부가액 딱 맞아지죠. 그래서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 시에 취득원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 그리고 동종자산의 경우에는 교환할 때 취득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된다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자본지출과 수익지출 뭐 쉽습니다. 별표가 3개나 되고 시험에 잘 나오지만 쉬워요. 어떤 자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뭐 수수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건물 같으면 증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비용들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라는 문제인데요. 처음에 나오는 게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개념은 자산의 가치 증가, 그 다음에 내용연수 연장. 내용연수가 뭐냐면 수명을 말합니다. 건물 같으면 건물의 수명, 기계는 기계의 수명, 자동차는 자동차의 수명, 수명을 내용연수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면 내용연수라는 거는 해당 사업에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냥 수명이라고 생각하죠.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가치 증가 또는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해당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취득원가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산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설치, 기타 등등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죠. 건물이 있으면 건물 3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이 건물의 가격은 굉장히 확 뜁니다. 그래서 가치 증진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냉난방기 설치 같은 거 굉장히 좀 비싸요. 더 비싼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보통은. 사례. 생산용 기계장치의 생산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이렇게 주어졌네. 그럼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증설 비용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면 이 증설 비용은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 일부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계장치로 씁니다.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건물을 쓸 것이고 차량이었다면 차량 운반금으로 쓰겠죠. 어쨌든 해당 자산의 원가로 포함시키고 현금 지출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고요. 아래쪽 수익적 지출을 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입니다. 뭔가 좀 아까 자본적 지출보다는 좀 하찮은 느낌이 들죠. 자본적 지출은 내용 연수 연장, 생산가치 증대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입니다. 이게 그냥 원상회복했네. 능률 유지. 이게 능률 유지네. 유리 깨진 거 갈았다든지 또는 자동차 바퀴 펑크 나서 수리했다든지 또 바퀴 갈았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지출 당시 비용 수선비로 해결을 해요. 수선비. 뭐 수선 유지라든지 외벽 도장, 이거 페인트 칠한 거죠. 페인트 칠. 페인트. 뭐 속된 말로 뺑기 칠한 거. 오케이. 저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저는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요. 페인트 칠한 거, 도장. 파손된 유리 대체, 유리가 깎인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큰 지출이 아니니까 그냥 수선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져서 외벽 도장 비용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현금은 대변에 쓰는 거고 차변에 수선비라고 씁니다. 수선비. 뭐 자동차에도 수선비, 건물에도 수선비, 뭐 기계장치에도 수선비, 다 수선비입니다. 그냥 수선비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써놨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굉장히 고가의 지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든지 냉난방기 시설 설치했다든지 또는 뭐 비난시설 설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지출. 자본적 지출이 그렇고요. 수익적 지출은 그냥 수선비다. 유리가락 꼈다든지 이런 거 또는 페인트 칠했다든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유리골 갈아 낀 것, 외벽 도장, 페인트 칠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유형자산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유형자산은 사업에 사용할 목적,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다. 물리적 실체가 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의 특징이었습니다.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넘게 안 쓴다. 1년 안에 끝난다. 그럼 소모품이고요. 실체가 없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해당 취득원가액에 관련 부대기 비용을 포함하는 거죠. 관련 부대비 설치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기타 등등 다 포함이 되고 우리가 조금 어려웠던 게 취득할 때 강제로 국공채를 매입해야 된다. 그럼 매입할 때 그 손해본 것까지 다 해당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정여받았을 때 공짜로 물건 받았을 때 공정가액으로 표시하고 현물출자 받았을 때도 공정가액으로 자가건설, 자체 건설할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표시하는 거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몽땅거래서 일괄해서 구입했을 때는 공정가액 비율로 나누어줘라. 안분해 계산한다. 그런 게 나왔고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는데 건물을 철거한다. 그렇다면 그 건물의 비용, 철거 비용까지 토지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교환할 때 이종 자산끼리 교환하면 취득하는 그 자산의 취득 원가는 뭘로 처리할까? 이종 자산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 가치로 처리한다는 거. 동종 자산이라면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생산 능력 향상, 내용 연수 증가 이런 거, 거액 들어가는 거.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일단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거고 자본적 지출이 그렇고 수익적 지출은 그냥 수선비, 유리가락 끼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